오늘 볼게 동아일보 정용환 칼럼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경향사설하고 한겨레 사설을 볼 텐데, 자 먼저 동아일보 칼럼부터. 얘기했지만은 사설에 비해서 칼럼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쓰는 사람의 캐릭터가 들어가. 아무래도 글의 성격이 좀 나와 있는 편이죠. 읽어봤죠?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예요. 좀 짚고 넘어가자면 좀 동아일보도 보수 매체예요. 보수 매체의 논설 실장이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이겠지.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볼 거는 굉장히 애정 어린 충고를 하는데, 동아일보 논설 실장이 보기에도 지금 약간 대통령 좀 약간 걱정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느껴질 거예요. 제목 자유를 향한 여정 내 편만 동행할 건가, 여기 다 나와 있지.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연설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자유야, 자유. 얘기했지만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박사학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쌓였을까? 수천 편, 수만 편 될 거야. 자유라는 것만. 자유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란 게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도 논쟁이 많지. 어쨌건 간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시장경제적인 자유, 이제 진보적인 시각에서 좀 비판을 하자면은 기업을 위한 자유, 자본주의를 위한 자유.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뭐 가진 자를 위한 자유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해. 어쨌건 좋다 이거야. 자유를 향한 여정. 근데 내 편만 동행할 건가, 이게 뭐야? 끌어안으란 얘기지. 소통하세요, 소통하세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듣는 말이 뭐야? 소통이잖아, 소통이야. 그래서 앞에 이제 큰 글씨, 대통령은 슈퍼을이다. 슈퍼을이라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된다. 근데 슈퍼 과부를 비치면 곤란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식견과 결단은 좋아. 그런데 정서적인 공감이 지금 부족하다. 이걸 좀 신경 써라. 멋진 말이 나오죠. 산토끼는 언제라도 호랑이로 돌변할 수 있어. 그래서 균형감을 잃지 말고 가장의 심정을 소통해야 하는데,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처음에 슈퍼을이라고 해놓고 가장이라. 글쎄, 어쨌건 가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단어인데, 슈퍼라고 가장하고 양립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물음표예요. 자, 첫 번째 단락 이제 도입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취임 연설문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아주 거창하게 나가서 다시 보니 생경함이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에 봤을 때는 생경했다는 얘기야. 생경했다는 게 뭐냐? 약간 뜨악했다는 거지. 낯설고 뭔가 좀 어색하고, 단어 뜻은 알죠?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덜하다는 거야. 왜냐? 그대로 계속 이걸 주구장창 말씀을 하시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야. 뭐 어쨌건 뭐 성문 종합 영어 모르죠? 성문 종합 영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어 책. 우리 때는 그걸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존 F 케네디의 취임사, 그런 연설문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따온 이런 연설문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다는 건데, 이제 다시 보니까 생경함이 덜하다. 왜 그러냐? 두 번째 단어에서 두 번째 단락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자유 외치는 것 같다가 일단은 긍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서 이제 반박이 나오는데, 뭐 세계 시민 자유 연대 등을 뭐 키워드로 한 지난 1년 주요 연설은 케네디나 자유론 등에서 1차 영감을 받아 나름대로 가다듬은 취위 연설의 변주.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에서 보면은 주제 선율이 있단 말이야. 클래식에서 보면 주제 선율이 있고, 이걸 갖다 조금씩 뭐 조성을 바꾼다든지 박자를 바꾼다든지 장조를 단조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어쨌건 기본 틀은 똑같아. 기본 틀은 똑같은 형태로 자유를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메시지의 일관성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 좋아. 계속 자유 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니까 메시지의 일관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줄 보면 어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야.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약간 한 발 물러선 표현이죠. 왜냐면 이게 하도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이 논설위원도 반대 진영을 약간 의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도 약간이라도 고개를 끄덕여주게 만들어야 돼. 한 발 물러서는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훌륭하다, 긍정적이다 단정 짓지 않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자, 다음 문장도 이어지잖아. 연설 내용에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와는 별개로 왜 이 밑밥을 깔고 들어갈까? 이 내용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지금. 지지율로 보자면은.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 뒤에선 다시 별개로 다음은 끊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라고 해서 뭐냐?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치 철학을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어쨌건 말로는 철학적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자유라는 거. 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정치 철학과 지향하고 있는 가치, 철학, 가치에 대해서 설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뭐 설과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
설교하면서 많이 퍼뜨리다, 전파하다. 설교와 전파 합쳐놓으면 설파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철학과 가치를 언급한 것을 본 기억이 아득하다. 우리 대통령이 철학과 가치를 얘기한 적이 언제였던가? 제 어쭙지 않은 좀 얕은 가치관에 뭐랄까 제 얕은 판단에 의하자면은 어떤 철학하고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노무현이즘이라고까지 하는 노무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 그 세 이름 세 글자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담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철학과 가치가 분명한 정치를 했던 분이야. 근데 그 다음에 집권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실용주의로 들어갔어요. 철학이나 가치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국민들 먹고 살기 편하게 우리나라 GDP를 얼마만까지 끌어올리겠다, 성장률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 실용주의로 갔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뭐 특별히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눈에 보이진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철학이나 가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참 오랜만에 본다. 기억이 아득하다는 게 뭐야? 오랜만에 본다 그런 뜻이겠지. 이거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긍정하고 들어가야 돼. 일단은 대놓고 너 못생겼어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아유, 넌 참 뭐 눈, 코 다 이쁜데 입이 조금 입만 예쁘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하고 다음 단락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음표를 제기하는 거야. 물음표 이거는 이제 비판을 살짝 살짝 시작하는 게 그 밑에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물음표. 그런데 과연이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짚어본 이유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 및 연대와 현실적 상황의 간극, 괴리에서 오는 딜레마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윤 대통령이 자꾸 입으로는 자유 얘기하고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과연 그래? 대통령은 자꾸 자유를 강조해, 연대를 강조해.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과연 그런 상황이야? 이 논설실장이 보기에도 지금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말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유민주 세력 대 독재 전체주의 세력.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자유민주 세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얘기하는 거고 독재 전체주의 세력은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솔직히 뭐 중국도 독재국가고 러시아도 독재국가, 북한도 독재국가니까 이 어떤 첨예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그건 맞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미중이 부딪혀서 너 죽고 나 죽자 사생결단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미중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건 아니야. 전략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대화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자유 강조하는 게 우리가 냉전 시대였다면은 먹혀들 만한 얘기겠지. 설득력이 있겠지만은 약간 좀 앞에서 생경하단 말이 나자면 좀 약간 생뚱맞다는 거야. 이미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게임은 이미 자본주의의 승리로 이미 30년 전에 게임이 끝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민주주의가 우수하다는 것도 이미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물음표 말은 그렇게 자유 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 현실을 봐라 뒤 나오겠지만 여기서 또 대통령이 소통을 갖다가 훈계를 하고 있거든 그런 딜레마 간극하고 괴리가 온다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딜레마를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물음표 첫 번째 물음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음표 자 아주 거창하게 세계 시민까지 언급하면서 자유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국제적으로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국내 정치 분야에 있어서 내치는 국내 정치의 줄임말이죠. 국내 정치 분야에서 국정 전반이나 정치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겉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야. 그래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법의 지배라는 거 꼭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법치주의야. 법의 지배가 뭐냐? 법의 지배. 다스릴 해가지고 법이 지배한다는 게 이건 법치주의야. 법치주의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야. 중요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검찰을 앞세운 약간 조금 권위주의 냄새가 나는 그런 법치주의로 느껴진다는 거야. 자, 이 법치주의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기제긴 해. 기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라는 거야. 근데 자, 약간 보수적인 논설위원 치고는 상당히 깨어있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해요. 자유라는 건 뭐냐면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품고 있어야 다수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소수를 위한 자유라는 거 안 되는 거야. 자유를 강조한다거나 이 자유라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세력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지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자유를 말하지만 노조가 보기에는 이것이 노조 탄압하고 있네. 진보 언론이 보기에는 진보 언론 탄압하고 있네. 약간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 논설위원조차도 그런 점을 조금 물음표 대놓고 까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의구심이 든다.
그게 두 번째 물음표라는 거야. 다음 문장. 자유의 가치가 집권 세력의 독점적, 배타적 전유물이 되면은,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집권 세력만을 위한 자유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자유의 가치가 쪼그라든다는 거지.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좀 약간 격한 표현이 나오죠. 좌파의 이념 투쟁 도구로 협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라는 게 덩어리가 크고 뭔가 이렇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유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가르기가 심하게 되면은 자유가 협소해지게 되고, 작아진 자유는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비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달라. 지난 1년. 자, 윤석열 대통령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뼈 검사 출신이라는 거. 지금 조금 지나칠 정도로 우리나라 장차관 요직들, 산업 여러 그 무수한 뭐 장차관급 기관장들 다 검사 출신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박민식 씨라고 여전히 검사 출신이더라고. 우리 씨도 얼마 전에 왔었어요. 아무튼 자, 왜 검사 출신이 국가보훈처 장관이 됐을까? 내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박민식의 아버지가 6.25 때 유공자였더라고 보니까. 6.25인지 월남전인지 유공자였어. 헷갈리네. 6.25나 유공자. 실제 전쟁 유공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조금 설득력은 있어요. 유공자의 자손을 갖다가. 근데 검사 출신이야. 특정 직역을 중용하거나 내부의 적을 거친 방법으로 걷어내고, 이건 뭐 민감한 얘기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어쨌건 여기 내부의 뭐 어느 정도 드러난 얘기니까 얘기할게. 내부의 적을 누굴까? 내부의 적.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윤 계열. 나 모모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전당대 출마하려다가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렸어요. 여러 가지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건 지금 내부적으로도 국민의힘은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지금 이준석도 지금 바깥으로 떠서 놀고 있잖아. 지금 당 대표까지 했는데 박탈당해가지고 안철수도 지금 약간 겉돌고 있고. 자, 내부의 적을 거친 방법으로 걷어내고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논설위원조차 비판을 하는 거야. 전임 대통령, 여기서 또 은근히 끼어들죠. 전임 대통령 끼어들기 들어가. 전임 대통령이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자,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 입장에서는 정말 뭐 좋아하고, 뭐 대깨문이란 말이 있을 때, 대깨문 뜻이 뭔지 알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극렬 지지층이 있는 극렬 지지층이 눈에 보기엔 참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보지만, 보수적인 시각에서 반대파에서 봤을 땐 전임 대통령도 약간 권위적인 안 좋은 점이 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건 그 전직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다른 느낌의 권위적 이미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자, 형성됐다가 아니라 형성된 측면이다. 이것도 대표적인 완곡어법이야. 한 발 물러서는 어법. 대놓고 형성됐다 이렇게 해서 권위적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측면이다. 이런 게 어떤 글쓰기의 스킬인 거야. 한 발 물러서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좀 정색을 하고 얘기하죠. 지금 지지도가 계속 안 좋게 나와요. 국민의 3분의 1가 지지를 안 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까는 거야. 이게 뭐냐? 그 틈에 네가 지지율 까먹고 있으니까 정권 교체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 누구? 문재인. 책방문 열었죠. 사람들을 모으고. 자,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 누굴까? 퀴즈.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 누굴까? 퀴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조국. 조국입니다. 왜 조국이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로 이게 됐냐?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긴데, 어떤 좌파, 강남 좌파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 이제 내로남불의, 보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얘기가 너무 기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 조국을 갖다가 뭐 공개 행보에 나섰다. 내가 보기엔 조국을 비판하는 것 같아. 추미애일 수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에 가장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 조국하고 추미애였거든. 조국이 먼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결국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웠죠. 근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제 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시작했더라고. 어쨌건 자, 보수 언론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인물들조차 지금 기지개를 켠다,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기지개를 켠다, 좋은 표현이죠. 이 여건 누가 만들어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가 지지율 까먹고 있으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인물들이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활동을 하고 있고,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SNS를 재개하고 있고, 보니까 조국 딸내미 조민희가 지금 인스타인지 시작했더만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반대 진영에 빌미를 안 주는데, 지금 대통령 당신 지지율 까먹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심판을 받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의 인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이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가 포인트야. 그 무엇보다도 자,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정책에 어떻게 구체하게, 말만 뜬구름 잡는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에다 어떻게 구체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3, 4년 뒤
대한민국 모습에 대한 중과 목표가 뭔지 비전을 제시하라 이거야. 자, 그리고 실현 방법이 뭔지 이게 다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선거개최 표를 줬던 이들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거야.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입으로만 자유자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거야. 과연 비전이 뭔가 좀 구체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치를 하세요. 이런 뜻인 거지. 자, 영어 발음이 좋고 아메리칸 파이 이게 넌 맥클린이라는 유명한 가수의 팝송이에요. 미국 가서 이걸 불렀나 봐. 자, 잘 불렀다는 것은 잠시 화제가 되는 가십이야 그냥. 이거 본질적 리더십의 문제는 아니다. 좋은 표현이죠. 리더십의 본질 아니야. 노래 뭐 영어로 노래 잘 부르고 영어 잘하고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그죠? 어. 김정은 대통령은 영어 발음은 개판이었지만 영어는 잘했습니다. 영어 발음 아주 안 좋아요. 후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영어 발음이 되게 후집니다. 근데 영어 잘하죠. 근데 리더십이 있는 인물들이었지. 그래서 대통령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했겠죠. 자, 그 다음 달라. 자, 이건 상당히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논설이 정말 걱정하는 거야. 이 논설이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거야. 집토끼 산토끼 얘기했죠. 집토끼부터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고 대통령이 그래. 자,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 기반을 먼저 핵심 지지층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중도로 가겠다는 우파 진지전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일단은 내 본진, 뭐 좀 일본어 표현이라 좀 미안합니다. 내 나와바리, 내 앞마당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내가 조금씩 땅 따먹기를 해나가겠다. 이게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거든. 중도층 땅 따먹기 싸움인데 중도층 마음으로 움직이려면은 지금 좌파 우파 이 대립이 극심해지고 이 논설위원이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론 분열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런 협소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 협소한 대치를 뛰어넘는 좀 포용적인 개방적인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과 통치술을 보여야지 중도층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을 찍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토끼부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중도층을 갖다가 좀 신경 쓰세요. 그 다음 문장 좀 재밌고 잘 쓴 표현이라는 게 산토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산토끼 산에 사니까 좀 성격이 더럽겠죠. 잘못하면 호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집권 1년을 넘기면서 대통령의 스타일의 큰 변화가 그냥 변화도 아니라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들린다. 자, 동아일보 보수 언론이에요. 정영관 논설실장도 보수적인 사람일 겁니다. 보수 언론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야. 대놓고 여기 총선이라는 글자 하도 안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내년 총선 또 말아먹겠다. 대통령 지지를 꼬라박으면서 민주당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 터져가지고 젊은 층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국민의힘이 좀 뒤지고 있어.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내년에 또 일당이 제1당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거든. 자, 좋은 표현이야. 최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이고 밸런스를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지 신뢰를 얻는다. 누구의 신뢰? 중도층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가지 마라. 자, 뭐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 자, 훌륭한 말을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은근히 까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이만기라고 천하장사 알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유행했어. 말만 이만기, 말만 천하장사라고. 말로만. 어,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만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그런다고 로만이. 말로만 담배 끊고 말로만 술 끊고 말로만 일찍 온다고. 로만이 되지 말아야죠. 자, 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처한 상황을 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친절하고 소상한 설명, 소통하라는 얘기죠. 소통하라. 자, 그 다음 저도 가끔 써먹는 표현이지만 어쩌지 않게 글을 쓰면서 발음 같은 거 쓰면서 기고 같은 거 쓸 때 쓰는 표현이지만은 인용이 되게 중요해. 속담, 사자성어, 명언구 같은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내가 그 모든 말들 다 알고 인용하는 거 아니야. 찾아봐. 극복에 관한 사자성어. 좀 시간은 걸려. 쭉 봐. 흔치 않은 사자성어 뭐 찾을까? 찾아봐야 돼. 자, 인용을 했어요. 행복은 자유에 달려 있고 자유는 용기에 달려 있다며 어쨌건 자 페리클레스라는 옛날 사람이 자유를 강조했어. 근데 그거 한 말이 뭐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 식견은 있어. 머리 든 건 있어. 머리 든 건 있어. 근데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생각이 아예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너 자유를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보여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있으면 뭐해? 명료하게 설명 못한다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슈퍼갑이 아닌 슈퍼의뢰 자세.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위험수예요.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을 슈퍼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면은 지금 대통령이 검사의 그 검사 시절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슈퍼갑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수 언론도 우려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슈퍼의라고 가장하고 이게 통하나? 가장이란 말 자체가 그 집의 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권위적인 표현이야. 요즘은 가장이란 말 잘 쓰지도 않아 사실. 가장이란 감히 가장이 어디 가장 앞에 이런 말 쓰면은 쫓겨납니다 집에서. 소통 결국은 소통이야.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비슷한 거 봤던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이 글을 택해봤습니다. 보수 논설위원회 애정어린 충고를 살펴봤어요. 자 일단 그 다음 경향신문 사설로 들어갈게요.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 개혁의 민심이다. 자 이거 좀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선거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죽음표가 많이 발생해. 사표가 뭐냐면은 진짜 아무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는 표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소선거구제. 선거가 우리 조그맣죠? 소선거구제에 다수 득표자만 한 사람만 당선이 되잖아. 쉽게 얘기할게요. 소선거구제에서 동두천이라는 많이 자 구체적인 지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지역에서 1등 한 명만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1등 한 명만 뭐 시장이 되고 물론 시의원은 그게 아니야. 시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3명까지 나오니까 상관없죠. 총선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총선 지금 선거구제 지금 개편을 하는 문제가 내년 총선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한 명이 예를 들면은 뭐 자 47%를 획득했다고 쳐. 2등은 43%를 획득했다고 쳐. 그 무효표가 나머지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47%, 43% 불과 4% 차이야. 4%더 받았다는 이유로 과반도 안 되는 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 그러면은 47%를 당선이 된 사람을 찍은 사람들은 그 표가 살아난 거지. 국회의원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43%는 무시 못할 엄청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는 그대로 가치가 죽어버려. 그래서 이걸 갖다 고치자는 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대선거구제. 선거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선거구 안에서 10명이 출마한다 치면 국회의원 한 3명, 4명 뽑게. 그러면은 죽어가는 표가 줄어들겠죠. 자, 사표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돼. 비례대표 선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우리가 정당에 투표를 하면은 정당에서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그 정당이 예를 들면 30% 비례대표 투표는 우리 별도로 하는 거 알죠? 별도로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A당이 40%, B당이 30%, C당이 20%, D당이 5%. 심지어 밑에 하한선을 두지 않으면 1% 얻은 정당은 또 어떻게 한 석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요만한 당을 조그만 코딱지만한 당을 지지했던 그 표도 살아있는 표가 되는 거야. 죽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표 방지라는 거는 결국. 그래서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선거제 개혁의 민심이다. 자,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또 무슨 현상이 됩니까? 양당 구도를 갖다 낄 수가 있어요. 소수당이 원내 진입을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 1%에 물론 한선을 둔다고 보통 비례대표 할 때 그 정당의 득표가 5%가 안 되면은 한석도 안 준다 이런 한선을 둡니다. 근데 어쨌건 단 10%밖에 얻지 못한 정당도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국회 소수 정당들도 진입이 가능해.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는 거대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어떤 국민들의 표심을 갖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지금 이제 내년 지금 시한이 지났다고 그래요. 선거구 일단 선거구도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동두천 연천도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인근의 양주하고 지금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선거제 개편을 하는데 그런 선거구 구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것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선거 제도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전원위원회가 뭐냐? 국회에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이 된 위원회 모두가 다 들어가는 위원회가 전원위원회야. 자, 근데 여기 회의에 참가했던 시민 70%가 비례대표수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야. 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하면 안 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어라? 확대, 오히려 더 늘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어라? 이건 좀 상식하고 벗어난 것 같아.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거 우리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 국민들 세금만 축낸다 어쩐다 하면서. 근데 늘리자는 얘기도 있어요. 자, 지난달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야. 자, 빨리 서둘러서 확정해라. 자, 첫 번째 달라고 마지막 달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달락에 사원 얘기해봐.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하세요. 마지막 달락도 뭐야?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첫 번째 달락, 마지막 달락 다 똑같은 얘기야. 자, 핵심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글의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뭔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를 먼저 제시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근거를 제시해 놓고 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하고 싶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공론화 조사, 여론조사를 나름 한 거야. 시민 참여단, 이 시민 참여단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시민들이야. 자, 입장 변화를 살펴봤더니 자, 중요한 건 뭐야?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27%, 70%, 무려 43%, 2배 이상으로 확 늘었다는 거야. 지역구, 자,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겠죠? 전체 국회의원 정수가 있으면 그 중에 비례의원 정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연히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됐고. 자, 의원 정수도 늘리자는 의견이 오히려 늘어났어. 아, 이거 참 재밌는 거지? 그런데 지역구 크기 선호도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를 국민들은 선호하잖아요. 대선거구제가 되면 선거가 되게 복잡해져, 어려워져. 여러 명이 만약에 대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다 치잖아. 그러면 한 후보 한 15명 나올 거야. 그러면 후보가 난리비례.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어느 놈을 찍어야 될지 더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때는. 그래서 명쾌한 소선거구제를 선호를 하면서도 근데 자, 소선거구제는 개념 필수적으로 양당제하고 친해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돼. 지역구를 좁게 해가지고 1등만 뽑게 하잖아. 그러면 거대 당만 선출이 되는 거야. 민주당 아니면 국힘. 양당제도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양당제를 보완하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하면서 뭘 하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사표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자, 이런 데이터를 근거를 먼저 제시해놓고 다음 단락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문단의 구조를 우리가 배워볼 만해. 수미상관 구조, 대가리수, 꼬리 밑자 해가지고 첫 머리하고 마지막에서 같은 말 한번 되풀이했잖아. 빨리 해라, 놀지 말고. 그러면서 가운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례대표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로 근거를 들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주장을 펼치지. 자, 이번 공론조사, 여론조사도 아니고 공론조사. 왜냐?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들이 전문가 질의응답 토론의 숙려 과정, 심사숙고, 고려 합친 거야. 심사숙고한 고려 끝에 의견을 정했기 때문이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이 다음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부채질하는 현행 선거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양보 안 하고 지금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게 되면 이제 제3당이 출연할 수가 있는 여지가 돼요. 제3당. 그러면 이 제3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중간에 자, 제3당은 이념적으로도 중도 입장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3당이 지지를 받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은 제3당의 중간에서 사안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민주당하고 연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하고 연대할 수도 있고 제3당의 입지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타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3당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 그런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부채질한 현행 선거제 공감도 커졌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얘기야 결국은. 특히 70%가 비례대표 확대 찬성한 점이 눈에 띄다. 이 정도면은 민의가 담겼다고 봐야 된다. 국민 여론이라고 봐야 돼. 자, 비례대표 확대 앞에 얘기했죠. 전체 유권자의 50%에 이르는 사표를 줄이고 결국은 한 지역구에서 총선을 하게 되면은 물론 무소속이나 군소후보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싸움인데 보통 보면은 뭐 30대 심지어는 뭐 30% 표를 얻고도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무소속 후보가 하나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소선거 구조의 아이러니야. 자, 내가 37% 받고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요 우리 지역구민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10명 중에 6명이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전에 설명 한 번 한 적 있죠?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니까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자. 자, 비례대표제는 또 하나 뭐냐? 다양성을 제고. 비례대표를 각 당에서 공천을 할 때는요. 비례대표는 각 직능, 문 좀 닫아주세요. 각 직능 어떤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바둑 잘 두던 조은현 씨가 비례대표로 들어가. 옛날 탤런트 했던 그 이순재 알죠? 탤런트 이순재도 국회의원 했어요. 자, 비례대표는 특정한 뭐 연예계라든지 바둑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미용업계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직업 대표들이 많이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해.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실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들 직업을 보면요. 절반이 변호사고 절반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다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변호사야. 판사검사 출신들, 의사 출신들,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다양성, 좀 미용사들의 목소리도 넣을 필요가 있고 저기 의정부 지역구 누구 있었어요? 이번에 소방관 출신 들어갔잖아.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늘리게 되면은 특정한 직업군에서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거야.
근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도 왜 비례대표 표절, 이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거나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를 찾아보잖아요. 진짜 어려운 용어로 한 6, 7가지가 나와요. 개방형, 명부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폐쇄형으로 할 것인가, 무슨 방식 되게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이건 나도 솔직히 다는 몰라요, 정확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입맛이 달라.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자기 유리한 쪽이 뭔지 머리를 굴리니까. 번번이 실패했어. 자, 근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라. 또 국민 다수가 의원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러면 보니까 의원 확대 배제할 필요는 없다.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처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수미상관식 구조는 상당히 많이 써요. 이제 논설문에서 처음 했던 얘기 마지막에 대프레임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자, 시간 없어. 빨리 선고 개편 작업 하세요. 충고하면서 끝냈어요. 자, 한겨레 사설입니다. 후쿠시마 가기도 전에 일본 눈치 보는 정부 견학단 될 우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죠.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오염수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그 쉽게 얘기하면 독극물이라고 할게요. 이제 핵 연료 물질 독극물을 갖다가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 근데 물을 부어가지고 탱크에다 보관을 해. 여기 보이죠 지금 화면에. 이걸 놓을 자리가 이제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하겠어? 바다에 흘려 보내야지. 그래서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 중화됐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뭐 무해했지. 니들이 처먹어봐라 싶거든. 이제 둘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언론 찾아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거의 한두 명 빼고 열에 한 7, 8은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자, 후쿠시마를 가서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자, 한겨레는 진보 매체입니다. 진보 매체고 환경을 중시하는 매체입니다. 한겨레가 보기에 우려스럽다는 거야. 이거 들러리 서고 명분만 주게 생겼다. 잘못하면은 유람단 되게 생겼다. 자, 일부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우리가 그 물을 직접 먹지는 않지 당연히 바다로 흘러가겠지. 근데 그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우리가 먹잖아. 당장 해산물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가서 자료를 시찰을 한대. 그런데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이다. 아, 이거 뭐지? 정부가 참 말장난을 했어요. 현장 검증 수준에 가까울 것. 이거 뭐야? 현장 검증은 아닌데 그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겨레가 보기에 검증은 고사하고 이거 방류 강행 이거 저기 잘못하면은 들러리 되게 생겼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료 채취도 안 하고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을